사람의 몸이든 사회 질서든 한번 경직되기 시작하면 복구하기가 어렵습니다. 복구하려 들면 반발에 부닥치기 십상이기도 하죠. 경직은 보통 썩 바람직하지 않은 어떤 방향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스스로 내부적으로 상대화하고요. 합리적으로 고민하는 작업은 그래서 힘이 듭니다. 국민TV 라디오 30분 책 읽기 1월 29일 수요일에도 어제와 마찬가지로 김한규 서강대 교수가 쓰고 소나무가 펴낸 천하국가 얘기를 나누어 보겠습니다. 이희진의 역사 읽기를 통해서입니다. 저는 김효진 PD입니다. 이희진 선생님을 곧 모십니다. 매일 아침 이 책 한 권. 국민TV 라디오 30분 책 읽기.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시간이 많이 짧을 것 같으니까 빨리 본론으로 들어가 보는 게 좋겠습니다. 천하국가 하편. 어제 한번 미리 예고 비슷하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만 오늘은 어떤 방향으로 이야기를 풀어주실지 간략하게 소개를 한번 해주시고 본격적으로 설명을 들어보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어제 설명을 하려고 노력했던 부분은 이 겉으로 보면 굉장히 위계 질서가 잘 잡히는 수직적인 윤리. 네. 이걸 이제 현대식으로 얘기하면은 지배 복종 관계 아닙니까? 네. 그래서 여기서는 국가 간의 관계란 이런 평등한 관계가 아니라 국가 간의 관계도 군신 관계. 그래서 중국은 그걸 중앙과 지방의 관계라고 해석하는 이런 건데 실제로는 여기 자기들의 설정과 현실에 굉장히 괴리가 있었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그러니까 조공채권 관계만 하더라도 겉으로 보면은 자기 발로 와가지고 신하라고 고하고 벼슬 받아가는 구조 같지만 실질적으로는 겉만 그렇게 포장을 한 거지 실질적으로는 일종의 거래 관계였다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중원 쪽의 입장에서는 자기의 이념 체계 안에 끌어들이기 위해서 실질적으로는 엄청난 대가를 치르는. 그러니까 실제로 심할 때는 재정의 한 3분의 1이 회사품 주다가 다 탕진이 돼버리는. 그래서 이제 사실로 고만 좀 오라고 하는. 이런 사태까지 벌어진 이유가 거기 있었던 겁니다. 어제 단적인 그 네. 사례를 하나 들어주셨죠. 네. 과정. 그러면, 그것도 사례를 들자면 엄청나게 많습니다만 뭐 재밌자고 들다간 시간이 모자라니까 다 생략을 하고. 그런데 이런 관계가 언제부터 집중적으로 오해를 만들게 됐느냐. 특히 우리나라의 오해. 그런데 오해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이거는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그 시점이 근대에 집중적으로 만들어지거든요. 그러니까 뭐 다음에도 기회가 있으면 다른 것도 소개하겠지만 근대에 만들어진 신화가 굉장히 많아요. 예를 들자면요. 뭐 나중에도 소개했겠지만 일본의 사무라이 같은 경우에 뭐 의리의 상징이라고 또 있지 않습니까? 그 일본 역사 제대로 알면은 그거 그런 존재 아니에요. 그런데 누가 만들었겠습니까? 그 일본 제국주의, 군국주의 정권이 그렇게 만들고 싶거든요. 네. 그런 걸 만들었듯이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조공채권 관계라는 거를 굉장히 굴욕적인 관계로 만들어가지고 사람들한테 그렇게 인식시켜 놓은 거죠. 근데 그 이면을 보면은 이게 바로 정치가 역사를 왜곡시키는 전형적인 사례라는 거죠. 네. 왜 이게 필요했냐면은 첫 번째 그 배경이 되는 게 일단 근대라는 시대입니다. 이게 요즘 사람들이 왜 전근대를 이해를 못하느냐면은 이 근대라는 게 좀 어렵게 말해서 세계관의 전환이 되는 시기거든요. 그러니까 요즘 사람들은 아무렇지도 않게 평등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있잖아요. 교육에서부터 생활이 그러니까. 그러니까 어떤 개그 프로그램에서 옛날로 돌아가는 거 재현한다고 양반하고 상놈 나누면은 상놈된 사람들 참 속 터지지 않습니까? 그거를 그냥 구경하는 입장이고 하루만 그러고 말면 그만이니까 그걸 재미있게 보지. 그거를 평생 그렇게 상전으로 모셔야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하루만 하면서도 선배 개그맨 보고도 더럽다는 소리를 나오는 판에. 그런데 바로 전근대에는 그걸 당연하게 받아들이던 시대예요. 그러니까 그걸 받아들이게 했던 게 바로 그런 위계 질서를 중시하는 관념이 아예 생활 깊숙이 침투가 되면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뭐 평등한 세상 된 것처럼 생각을 하지만은 전통적인 사고방식의 잔재가 아직까지도 남아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 사회에 시비 걸리면은 좀 재밌는 얘기로 민증가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평등을 중요시하는 사회에서는 민증을 왜 봅니까?
나이가 무슨 상관입니까? 그 나이가 많고 누가 잘못했냐? 우리가 알고 있는 규범에 누가 잘못했느냐가 문제가 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아직도 나이 많은 사람이 그러니까 참어. 이게 전통적인 권위주의 의식이 남아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그 신분 나눠 가지고 강요가 됐을 때 오죽했겠느냐는 겁니다. 근데 그걸 많이 잊어먹고 있어요. 그리고 이렇다 보면 또 그 지배 질서가 철두철미하게 신뢰이 된 줄 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사실 위계 질서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사회에서 흔히 보지만 네. 설정된 걸 가지고는 당연히 존중을 받아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뭐 대통령이라든가 무슨 그 직장의 상사라든가 이런 사람이 위계 질서로 보면 당연히 존경을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존경받지 못하는 사람들 많잖아요. 하는 짓이 자기 그 지위에 걸맞지 않는 짓을 하면은 그 존중 못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날에서도 설정과 현실에서는 괴리가 많잖아요. 하물며 과거에 인위적으로 중원은 그 천자국가요. 너희들은 제후라고 해가지고 마치 독립성도 없고 통제를 받는 것처럼 해놓은 게 그 당시에 실질적으로 그렇게 지배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근대로 전환되면서 그걸 잊어먹기 쉽잖아요. 그러니까 잊어먹게 만드는 겁니다. 그 전환계. 그럼 그걸 왜 일본 군국주의가 집중적으로 나섰느냐면은 네. 첫 번째 일본의 근대화할 때 재미있는 특징 하나가 천황을 중심으로 근대화를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군국주의를 그 중심으로 한 근대화라는 좀 희한한 형태가 나오게 되는데 보통은 이제 권위주의가 무너지면서 민주화하면서 이제 이 산업화하고 이렇게 가게 되는데 일본이 그런 그 좀 사례가 드문 근대화라는 계기가 일본 자체의 사회에 그만큼 천황의 권위가 뿌리를 내렸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뿌리를 어떻게 만들었을까요? 그러니까 일본 가지고도 지금 많은 사람이 오해를 하는 게 천황이라는 말이 뭐 중국의 천자하고 맞먹는 것처럼 얘기가 되고 천황 천자 다르니까 마치 독자적인 천하관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혼동을 한단 말이죠. 근데 실제 구조를 보면은 명칭 몇 개 다르고 뭐 중국 천자하고 일본 천황은 뭐 다른 사람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니까 독자적인 것처럼 보이는데 네. 그 사고 구조를 보면 똑같아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유일한 지배자, 그 지배자를 중심으로 이 지배 구조 짜고 주변에 있는 건 다 번국이고 이런 관념이 어디서 나왔겠습니까? 중화 사상의 기들 그대로거든요. 그러면 왜 일본 같은 데 그렇게 잡았느냐? 이거는 어떻게 보면 그 당시에서는 너무나 자연스러운 현상이에요. 요즘 같은 경우에도 미국식이나 유럽식 민주주의 많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네. 대통령제라든가 의원 내각제라든가 그 미국에서 만든 제도고 유럽에서 만든 제도 들어오잖아요. 네. 근데 그거 가지고 요즘 굴욕스럽게 생각하는 사람 봤습니까? 오히려 민주주의 제대로 안 한다고 욕을 하지. 그러니까 원래 민주주의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아시아에서 뿌리가 있는 제도 아니잖아요. 그거 왜 받아들이겠습니까? 그게 좋으니까. 그렇죠. 맞겠죠. 살아보니까 예. 저 나라 사람들이 저렇게 사니까 좋은 것 같거든. 나라도 잘 되고 개인적으로도 보면은 뭐 윗사람 누구 있다고 눈치 보면서 평생 압박받고 사는 것보다 나을 것 같고 그 제도 들어오자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아무렇지도 않게 들여오는 겁니다. 예. 근데 이게 요즘에는 민주주의가 유행을 하는 시대지만은 그 시대에는 사실 민주주의라는 건 상당히 비용이 많이 들고 사람들도 인식이 깨어 있고 이래야 실시할 수 있는 제도거든요. 이거 잘못하면 무너집니다. 그러니까 고대 그리스나 로마의 공화정 무너지는 것처럼 무너지는 제도인데 그렇기 때문에 아시아에서는 좀 혼란스러운 시대. 어떻게 보면 역사가 너무 빨리 발전을 했다는 게 이율배반적인 측면도 있는 게 그렇게 자연스럽게 소통이 되면서 화합하고 질서를 잡는 게 잘 안 된단 말이에요. 현실적으로. 그러면 그 시기에는 어떤 강력한 권위를 내세워서 질서를 잡는 게 유행을 하죠. 그리고 그런 체제를 잡은 나라가 이제 진나라 같은 경우에 이제 대표적인 케이스가 되는데 그렇게 한 나라가 천하를 통일하고 중심국가가 되더라 이겁니다. 그건 경쟁을 하려면 방법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체제들을 주변에서 도입을 하게 되죠. 그러면 사실 일본만 그런 게 아니라 뭐 고구려라든가 뭐 흉노 뭐 돌궐 이런 나라들도 보면은 대부분 그 천하관을 가지고 들어와서 거기에 입각해 가지고 자국의 통치 체제를 잡습니다. 그러다 보면은 그 나라 통치 이념이 요즘 민주주의 이념이 뭐
같은 민주주의 이념이 뭐 중간에 이제 제도라든가 세부적인 거는 달라지지만 근본적인 정신이 다른 건 아니잖아요. 뭐 시행을 하면서 민주주의 같은 아는 민주주의를 하는 나라도 있듯이 그 당시도 마찬가지예요. 중국적인 천화가 들어가지고 국가 체제를 정비를 하는데 그 나라 체제에 맞지 않으면 좀 이상하게 갈 수도 있지만은 예. 기본 체제가 다른 게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체제가 각국에 갖다 이를 잡아놨는데 이제 근대에 들어서면서 이게 소위 말하는 민족 국가 개념으로 바뀌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럼 민족 국가 개념이 바뀌기 시작할 때는 그 전에 전근대적인 사고 방식하고는 전혀 다른 게 그 지배 질서에 순응을 한다는 게 아니죠. 지금식으로 얘기하면은 사실 지금 아시아 사람들은 굉장히 혼선을 일으키는데 일종의 아노미 현상이라고 얘기합니다만은 삼국지를 읽을 때 천하통일이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그럼 굉장히 가슴 뿌듯하게 받아들인단 말이죠. 이 천하를 통일해서 세상의 혼란을 잠재워야 된다. 그럴듯하게 생각하죠. 근데 사실 오늘날 국가관념을 비춰보면 큰일 나는 겁니다. 민족 자결주의에 입각해서 민족 국가 세워야 되는 걸 이상으로 여기는 체제에서 왜 누가 중심이 나타나가지고 거기에 복속이 돼야 됩니까? 큰일 날 소리 아닙니까? 근데 아시아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해요. 아직도. 천하통일이라는 걸 아직도 해야 될 관념으로 여긴다는 거죠. 이 두 가지 혼선을 일본 제국주의자는 최대한 이용한 겁니다. 그러니까 첫째, 이 민족 국가하고 부합을 할 때 중화사상에서 딱 좋은 게 자기가 중심이라는 논리거든요. 중국이라는 게 이 중심이란 가운데 중자에서 나오는 네. 거잖아요. 그러니까 일본도 일본서기에 보면 자기들 스스로를 중국이라고 부른 사례가 나와요. 아, 일본이 스스로를 중국이라고 부르는 케이스가 중국이라고요?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사실 중화사상 베껴왔다는 증거인데 여기서 그런 얘기 싹 빼버리고 내가 중심이었다. 그래서 천자를 의미하는 천황, 황제하고 이름이 다른 천황을 써서 독자적인 세계관을 구축했다. 이런 식으로 나온 거죠. 그리고 우리는 이렇게 독자적인 세계였기 때문에 중국하고 달랐다. 그렇게 보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차별화도 어느 정도 되면서요. 그걸 또 왜 강조를 했느냐면은 네. 그 당시 조선은 안 그랬잖아요. 조선은 그 당시 중화주의적인 세계 질서를 인정하고 조국 열심히 가고 상국이라고 뭐 국서부터 시작하고 그 통치자 이름도 황제 안 쓰고 왕 쓰고 네. 얘네들이 독립성 있는 나라냐 이거예요. 아, 우리나라를 그 비교의 그렇죠. 대조의 대상으로 삼으면서. 그러니까 니들은 그 식민사학자도 주장할 때 니들은 대대적으로 중국의 식민지 아니면 우리 식민지였다는 논리가 나오는 게 사실 요거 살짝만 비틀면 그 논리가 만들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 일본은 안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이제 우리는 옛날부터 주체성이 강하고 민족 의식이 강해가지고 중국에 조공을 안 갔다. 이런 식으로 본 거죠. 그렇게 해서 체계를 잡는데 편리해가지고 오해를 일부러 키운 거죠. 근데 실제로 알고 보면 일본이 조공 안 간 거 아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역사 속에서 그런 사례만 골라냅니다. 예를 들어서 그래서 일본에서 굉장히 강조하는 게 수나라 양제한테 보낸 국서 같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수나라 쪽에서 고구려가 굉장히 건방졌다고 여러 번 전쟁 벌어졌지 않습니까? 네. 근데 고구려 국서 중에서 일본만한 내용은 없어요. 그 국서에 뭐라고 써 있냐면은 해 뜨는 곳에 있는 천자가 해 지는 곳에 있는 천자한테 보내노라. 고구려가 천자 아니죠. 일본 천황이. 아, 예. 일본에서는 그렇게 국서 보냈다. 예. 그러면 나도 천자고 너도 천자다 이거거든요. 그렇죠. 얼마나 이게 이 아이덴티티 주체성이 강한 의식이냐. 이렇게 나오는 거죠. 고구려가 아무리 수나라한테 뭐 전쟁한 거 그랬다고 그러는데 고구려 국서 중에 그런 내용 나옵니까? 그러니까 니들은 그래 봤자라는 거거든요. 이게 너희들 나라, 니들 조상은 이렇게 주체성 없다고 몰아버린 거예요. 네. 근데 이게 여기서 중점적으로 나오는 역사 왜곡이죠. 실질적으로 전에도 시간이 없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이거는 일본이 그만큼 주체성이 강하고 그럴 만큼 힘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네. 요즘식으로 말하면 요즘에 세계 최고의 강대국인 미국에 제일 험한 소리 하는 게 우리 북녘동포들이라는 거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현실에서 이걸 보면은 우습죠. 그거는 자기들이 그만큼 힘이 있고 주체성이 강하다기보다 어떻게 보면 좀 막가는 인색이니까 막가죠. 막말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네. 일본이 그 당시에 뭐가 달랐겠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에서도 그걸 왜 놔뒀겠습니까? 지금 북한 같은 그런 느낌 아니었겠느냐 그렇죠. 이런 그러니까 말씀이시죠. 지져라 이겁니다. 별 웃기는 놈들이
짓고 있는데 네, 이상한 나라니까 네, 그러니까 상대하기가 좀 그러니까 지금 사회에서 예를 들자면은 네. 잃어버릴 거 아무것도 없는 가난한 사람이 대통령 면전에서 욕을 하고 달려든다고 했을 때 대통령이 같이 멱살 잡고 싸울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네. 오히려 그건 대통령 채신머리가 떨어지는 거죠. 그런데 야당 정치인이라든가 유력한 군인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점잖게 대통령에 대해서 불만을 토로하고 비난을 하면은 네. 그건 정색을 하고 맞상대를 하거든요. 네. 그만큼 위협을 느낀다는 얘기죠. 음. 그러니까 당시 일본과 고구려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겁니다. 이 고구려가 일본에 비해서는 어떻게 보면 주체성 없는 외교를 한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조공 간다 그러고 실제로 사자 파견하고 이렇게 했을 때 뭐 고구려도 별 수 없이 조공을 갖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모는 게 어떻게 보면은 일제 식민사학자들 발상에 말려드는 거죠. 고구려가 왜 갔겠습니까? 가까우니까 일단 분쟁이 벌어지면은 중국도 부담스럽지만 자기들도 부담스러워요. 실제로 수당하고 이 고구려 쪽에서 조금 뭐 주대를 세우다가 네. 많은 분쟁을 빚었고 수당 전쟁에서는 이겼다 그러지만 네. 결국 고구려 망했잖아요. 그 부담을 못 견디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중원과 가까이 있는 세력은 그 지배 질서에 대해서 적어도 형식적으로는 인정하는 쪽을 택하기가 쉬워요. 그게 충돌을 피하는 방법이니까. 그게 어떻게 보면 중원 쪽이나 자기들이나 상생을 하는 하나의 전략을 택한 거지 그게 굴욕을 택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런 식으로 많이 오도가 되면서 마치 우리나라에서도 일본 같은 주체성을 찾는 게 이 뭐 민족성을 찾는 것이고 이것이 우리의 한국학 이걸 찾는 것처럼 돼 있거든요. 네. 근데 그 발상이 바로 일본 국학의 발상이에요. 일본 국학이라는 게 바로 자기들의 그 특징, 아이덴티티 이걸 강조하면서 만든 거거든요. 그런데 그런 걸 강조하다 보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지역적인 건 많이 강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일본이 뭐 천황이라든가 신도 이런 걸 강조하거든요. 그 사무라이 같은 경우에도 아무래도 독자적인 걸 강조하다 보니까 그걸 자꾸 미화를 시키게 되고. 그런데 한국학도 그런 거 따라가지고 자꾸 강조를 하다 보면은 아니 세계 최초의 활자 만들었다. 아 좋다 이겁니다. 그럼 만들어서. 그러니까 왜 이게 구텐베르크의 활자하고 그런 걸 많이 안 쳐주느냐면은 네. 보통 그런 걸 평가를 할 때는 영향력으로 평가를 하거든요. 먼저 만들었다는 게 아니라 구텐베르크의 활자는 종교혁명을 일어났잖아요. 이런 영향력을 준대 활자가 썼는데 뭐 금속 활자 그보다 몇백 년 빨리 만들어봤자 정권 홍보용 도서나 찍고 이러면 영향력은 적은 거 아니냐. 그러니까 역사라는 게 그런 어떤 맥락에서 봐야 되는 거거든요. 네. 그냥 내가 먼저 만들었으니까 또 우리가 훌륭했다고만 주장을 하는 게 역사에서 무조건적인 자랑거리는 아니라는 얘기죠. 그런데 우리나라 학자들 중에서도 사실 그런 주체성 만들어내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게 사회에도 영향을 주고. 그런 주체성을 인정해야만 하는 어떤 분위기도 있는 거 아닙니까? 분위기가 있는 거 아닙니까? 지배적인 거 아닙니까? 사실. 그러니까 마치 예. 이제 우리도 황제라고 안 그랬으면은 예. 독립국가 아니었던 것처럼 여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드라마들 보면은 조선 이전의 왕조들은 다 황제 그렇게 강조하지 않습니까? 그 맥락이 어디서 나오겠어요? 그만큼 황제라는 걸 강조하고 우리의 주체성 얘기를 하는데 이 맹점을 몰라요. 그렇게 강조하다가 조선 얘기 나오면 조선부터는 황제라고 안 그랬잖아요. 그럼 조선부터는 속국된 겁니까? 아니죠. 예. 그 논리가 된다는 생각을 안 해요. 그러니까 이제 조선을 가지고 굉장히 뭐 망해야 될 나라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 이유가 그때부터 왜 주체성 포기했냐는 발상이 깔려 있는 거거든요. 근데 나름대로 알고 보면은 물론 나중에는 이제 다른 기회에 얘기하겠습니다만 그걸 진짜로 여기는 원리주의자들이 나타나가지고 뭐 제조지은이 어떠냐면서 상국을 받드는 사람들이 있었고 오늘날에도 그 전통 이어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네. 뭐 미국 욕하면 대한민국 정통성 부정한다고 펄펄 뛰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보다는 실제로 조선 쪽에 건국하는 주체 세력들은 그렇게 안 했거든요. 그러니까 명나라한테 4대 이해를 섬기겠다고 하면서 실질적으로는 챙길 거 다 챙겼단 말이죠. 전쟁은 전쟁대로 피하면서 슬슬 북쪽으로 올라가서 야금야금 영토 먹고 나중에 정도전이라는 사람이 명나라 태조한테 미움을 사가지고 잡아보내라고 난리를 친 이유가 뭔데요. 4대 한다고 와가지고 철마다 받아갈 건 다 받아가면서 야금야금 영토는 집어먹고 여진족도 자기들이 자꾸 통제를 하고
얼마나 얄밉겠어요. 그런 게 원래는 당시로 보면 실리외교라는 거죠. 그런 역사를 일방적으로 이제 네. 전근대 동아시아적 그 중화주의적인 질서에 순응을 했으니까 굴욕적인 역사로 모는 것부터가 조금 문제가 있는 거고요. 이러다 보니까 그 반작용으로 우리 사회에서도 자꾸 이 아이덴티티를 찾는 한국학이 자꾸 초점이 그쪽으로 가버려요. 그러다 보면 사실은 다소 왜곡될 수밖에 없을 테고요. 다소 정도가 아니죠. 완전히 일본 국학 체제에 쫓아가는 거죠. 근본적으로 왜곡이 될 수도 있는. 그렇죠. 그런 그러니까 요즘 뭐 서울대학의 원로 교수분이 이제 고구려사를 쓰면서 고구려 천하관을 그렇게 강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뭐 조공을 바쳤다는 얘기 하잖아요. 그리고 대왕 의식 얘기를 하고 네. 그만큼 자기가 이제 중심이 돼서 주변을 아울렀다. 고구려의 독자적인 천하관이었다 이러는데 과연 그게 독자적이냐 이겁니다. 조공 뭐 수천 이런 개념이. 거기다가 더 황당한 건 뭐냐면은 고구려의 독자성을 찾다 보니까 천손의식 같은 데서 찾아요. 천손의식이요. 네, 근데 그게 무슨 뜻이냐면은 네. 천손의식이라 그러면은 아마 청취자들이 듣기에 뭔 소리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중국에서는 집권하는 그 천자가 1000명을 받았다고 해가지고 통치권을 정당화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하늘에서 네가 천하를 다스리려면 명을 받아가지고 다스린다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천손이라는 건 뭐냐면은 단군이나 주몽이나 이런 사람들은 하늘의 자손이잖아요. 이 사람들이 와가지고 직접 여기를 통치를 하는 겁니다. 이게 다르다. 그러니까 독자적인 천하관이다 이러거든요. 근데 이게 굉장히 독자적인 천하관인 것처럼 보이는데 이런 독자적인 천하관으로 가장 강력한 게 어딘지 아십니까? 그게 바로 일본이에요. 일본 천황은 뭐 아예 천지창조부터 거기서 됐으니까.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천지창조가 돼 있는 게 아니거든요. 이미 있는 데다가 위에서 하늘이 내려다보고 거기다 자기 자손을 보내준 거지. 네. 근데 일본은 천지창조부터 됐으니까 얼마나 독자적이에요. 우스꽝스러울 네. 정도로 독자적이네요. 그리고 그 하늘의 자손이라는 천황이 지금까지도 통치하잖아요. 예. 그걸 굉장히 자랑스러워하죠. 만세 예. 일가라고. 통치자 안 바뀌었다고. 그런데 이 발상이 기본적으로 샤머니즘적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절대권이라는 게 정치적으로 어떤 의미를 얘기하느냐면은 왜 1000명이 이게 정치적으로 앞선 개념이냐면 통치자가 잘못할 수 있잖아요. 네. 그럼 쫓아낼 수 있는 명분이 쉽게 나오거든요. 저거 1000명 버렸다. 그럼 쫓아내면 돼요. 그런데 천손이다. 어떻게 쫓아낼 겁니까? 하늘의 자손인데. 하늘의 자손이 잘못한다. 이거 신이 잘못한다는 얘기고 우리 조상신이 악신이라는 얘기밖에 안 돼요. 그거 인정 못하죠. 그 정권 교체 안 돼요. 일본이 지금 역사적으로 보면 회귀한 짓을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천황이라는 개념 이해하시겠습니까? 천황은 기본적으로 처음엔 뭐 그 신을 제사 지내는 제사장이었다고 얘기하는데 그게 네. 왜 제사장이 됐겠어요? 어차피 그 피를 받았으니까 그런 거거든. 그러니까 그게 요즘 와서는 아예 신격화가 된다는 게 이런 겁니다. 뒤에 와가지고 근대 와서는 아예 신의 반열까지 올려놔 버린 게 신의 자손이니까 당연히 신 아니냐. 그 권위로 지금 일본 사회를 통치해왔거든요. 물론 실제로 일본 지배층은 천황의 권위 인정 안 합니다. 뒤에서 다 조정을 해왔지만은 그만큼 하늘의 권위를 팔아먹는 거 가지고 통치를 해온 집단이에요. 자, 그런데 2차 대전 같은 경우에 침략 전쟁이었다. 네. 인정 못할 거 아닙니까? 죽어도 인정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러면 천황 허가받고 전쟁했는데 그 천황의 권위 무너져 버려요. 그러니까 역사적으로도 그렇게 고집을 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원래는 이게 정치적으로 어떤 큰 변동, 통치자가 무능했다든가 아니면 정치적인 변화에 적응을 못했다든가 할 때 그걸 교체할 수 있는 명분을 만드는 게 천명이었던 거죠. 근데 중국은 그게 은주교체기에 나온다는 얘기죠. 일찍 나오는 거고 한국 역사에서는 그게 고려조선 넘어가면서부터 그게 강해지잖아요. 중간에 이건 변한 거고 일본은 아직까지 그 모양이고 근데 고구려 때 아직 변화하지 않은 걸 독자적이라고 자랑을 하면 자랑거리가 됩니까? 그건 일본보다는 한 수 아래란 얘기예요. 그렇게 하면 일본은 지금까지 그 유지하고 있는데 고구려 그 훌륭한 천손들 어디 갔느냐 이렇게 돼버리잖아요. 그리고 중국도 천손 사상이 없었던 게 아니에요. 실제로 은주 교체기 전에 주나라 이전에 상 왕조는 바로 그런 카리스마적인 신권 정치로 통치를 했거든요. 근데 이제 중국은 정치적인 변화를 일으키고 나니까 주나라 쪽에서
천손 몰아내놓고 천손이 통치한다고 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좀 빨리 바뀐 거고. 이런 거를 이런 지역적인 차이를 특징이라고 얘기해서 그걸 강조하는 게 일본 국학인데 우리도 고구려 천하관 천손이라는 의미로 강조하면 그거 쫓아가는 거잖아요.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는 그런 관념이나 이런 게 굉장히 지배적이었고 그렇죠. 대세였고 그러니 이런 논의는 아주 도발적인 거일 수밖에 없었겠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예. 역사학계를 그런 양반들이 주도를 하다 보니까 마치 일본 닮아가는 게 당연히 해야 될 작업인 것처럼 돼요. 예. 그리고 한 발 더 나가가지고 소위 민족의식이라는 걸 만드는데도 그렇습니다. 네. 조공을 받은 거는 자기 복속민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나라들에 대해서 동료의식이 있었고 이게 민족의식의 기원이다라는 식의 논지를 펴거든요. 그런데 얼핏 보면은 고구려가 그래서 백제나 신라나 이거 다 예속민으로 하고 그래서 이 한민족의 이 동료의식의 기원이 여기 있었다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일본서기 보면 일본 청왕은 한 번도 이 한국의 고대 국가들한테 다 조공받았다고 돼 있어요. 그것도 동료의식이라고 해석을 하거든요. 나중에 내선일체 논리가 어디서 나온 건지 아십니까? 그거 이용해서 나온 거예요. 그럼 일본이 이용하는 그 논리 그대로 해가지고 고구려의 그 복속민 해가지고 거기 동료의식 이거 쫓아가자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아이덴티티를 찾으면 나중에 엄청나게 악용될 소지가 많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오늘날 흔히 얘기되는 통합, 대통합 뭐 이런 얘기도 어떻게 보면 굉장히 전근대적인 발상일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얼핏 드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통합이라는 거는 현대적인 의미의 통합이라는 거는 네. 불말을 달 조화를 시키라는 쪽에서 통합을 얘기하는 거지 무조건적으로 따라와라는 통합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아직도 우리 사회는 전근대적인 관념하고 현대적인 관념을 이게 적당히 섞어가지고 악용하는 게 있는 거죠. 근데 이게 바로 또 동아시아 전체로 보면 역사 분쟁으로 날 때도 이런 데서 역사 분쟁 나는 거거든요. 예, 양일에 걸쳐서 재미있는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예, 다음 주에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예, 30분 책 읽기 어제와 오늘에 걸쳐서 김한규 서강대 교수가 쓴 천하국가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소나무에서 나온 책입니다. 설 연휴인 내일하고 모레는 방송 쉽니다. 연휴 행복하게 보내시길 또 연휴에 치여서 더 피곤해지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주 월요일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